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조금은 독특한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조기동 님이 지으셨고요. 생각의 힘이란 데서 나왔고 2020년 1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311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동 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현재 11년 차인 회사원이시라고 합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고 있고 한국 경제구조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 글을 써오셨다고 하네요. 저서로는 2020 한국의 논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세습 중산층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 문제는 노동시장, 2장 좁아진 중산층 진입의 문, 3장 가려진 20대 지방과 고졸, 4장 세습 중산층의 등장, 5장 정상가족이라는 특권, 6장 세습 중산층의 기원, 7장 계급의식의 형성, 8장 20대 남성 보수화라는 신화, 마지막 에필로그 세습 중산층의 진화. 2019년 한 해 동안 90년대생에 대한 사회 차원의 관심과 탐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취임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90년대생들은 또다시 소환이 되었는데 해당 사안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 못지않게 집중 포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불평등의 이슈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은 세대가 바로 그들이었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90년대생, 다시 말해 20대들의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20대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것의 정치 사회적인 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 90년대생 20대들이 경험하는 이런 불평등의 본질과 학력과 노동시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한 50대 부모 세대가 교육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역량,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무형자산으로 이용을 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학력과 노동시장의 지위를 물려주는 데 있다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격차의 고정은 이후 생애주기 전반을 결정한다면서 세습 중산층 사회에 산재한 이러한 다중적인 불평등 문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20대가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2장에서는 2010년 이후 20대가 노동시장 진입 당시에 겪는 경험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세습 중산층 지위를 유지하는 불평등 제조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4장에서는 세습 중산층에 진입할 기회가 없는 나머지의 90%에 해당하는 지방소재 대학생과 고졸자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취업 이후의 생애주기 과업인 결혼과 주택 구입 등에서 나타나는 계층 분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고 6장에서는 90년대생의 다중격차가 부모 세대인 60년대생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오늘날 20대의 세계관이 성별에 따라 계층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8장에서는 그러한 세계관의 차이들이 어떻게 정당의 지지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 지금의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이 상위 1%와 나머지 99%의 격차뿐만 아니라 상위 10%와 나머지 90%의 심각한 격차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세습 중산층은 그 격차를 능력의 차이로 포장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층의 지위를 물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사회적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 바로 이 해결의 단초가 있음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대 집단 내부의 격차는 능력의 격차로 포장된 결과의 격차이면서 동시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층의 격차다. 결국 20대의 격차는 부모 세대인 50대의 격차가 그대로 세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오늘날 50대인 60년대생이 한국 사회에서 학력, 소득, 직업, 자산,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중격차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세대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은 세습 중산층과 나머지 사람들의 격차에 가깝다. 부의 위기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던 사회가 거의 전적으로 노동과 인적 자본의 위기에 따라 구조화된 사회로 바뀌었다는 토마 피케티의 지적은 구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20대가 느끼는 불평등의 구조는 사실 그들의 부모 세대인 50대의 격차가 그대로 세습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공감이 되십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등 수저를 통한 계급 논쟁 혹은 이생망, 다시 말해 이번 생은 망했어와 같은 이런 유행어가 인기를 끄는 이유에는 사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급의 재생산, 빈부격차, 불평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슈화를 삼고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 오스카에서도 상을 수상하게 되신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습 중산층과 나머지 사람들 간의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 같은 내부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나 기타 비정규직의 외부자로 구성된다. 노동시장에서도 한번 외부자가 되면 내부자로 승급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1차 노동시장에서는 연공서열제 등으로 내부자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도 이들을 정리해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경력직으로 뽑느니 차라리 상대적으로 초임이 저렴한 젊은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내부자가 됐느냐, 외부자가 됐느냐의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급학교, 특히 대학에 대한 진학과 첫 일자리 취업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으로 한데 묶어볼 수가 있는 문제이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자신의 적성을 직무에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누구나 소위 말해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불리는 자리를 가고 싶어는 하지만 한정이 되어 있고 창업 같은 것은 당연히 쉽지가 않다는 것이겠죠.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경력을 쌓고 쌓인 경력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점프업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역시나 정말 적은 수의 사람만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형편이죠. 어느 대학 출신이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전 직장은 어디였대 등등 이것이 부여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고착화되어서 작동하고 바꾸려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뚫어내기가 조금은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현재 20대 5명 중 1명 정도가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불안정 노동과 니트족, 다시 말해 직장에 다니지도 않고 교육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을 니트족이라 하는데요. 니트족 사이에 있는 것이다. 지방대생과 고졸자들은 20대 집단 내에서 주변부를 형성한다. 서울 소재 명문대라는 중심부, 서울과 수도권의 4년제 및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반주변부에 밀려 사회로부터 소외된 변방이다. 그리고 지방의 20대가 지리적인 주변부에 그치지 않고 졸업을 전후해 사회계층의 위계에서 주변부가 된다면 일반계 고졸 20대는 대학도 가지 못한 실패자로 간주되며 투명인간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좀 너무 자극적으로 적나라하게 현재의 세태를 적어두신 것이 아닌가 싶은 대목인데요. 노동시장에서의 주변부에 대한 표현과 지리적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면서 중심 인프라의 혜택에서 역시 소외되는 것은 지리적 주변부라는 표현이 서로 겹치면서 더 적나라한 비교를 만들어내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근로빈곤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소득원이 없는 계층에 대한 통계를 보시면요. 지방대생과 고졸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역시 정부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실전적인 대안이 좀 있고 이것이 실행되어야만 할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한국에서 90년대생들은 전문직이나 대기업 일자리를 가진 부모가 확보한 경제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 자본을 바탕으로 명문대 졸업장과 괜찮은 일자리를 독식하는 세습 중산층의 자녀 세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이 이전 세대가 경험한 불평등과 질적으로 다른 이유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로 20대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논란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울대 법대 학력과 서울대 교수, 80년대 운동권의 인맥, 부산 향토건설업체 집안의 장남 등의 조국 장관을 설명하는 백그라운드가 그것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부모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좀 불평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 자체를 분명하게 심어주었습니다. 모두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오늘날 20대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불평등의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이슈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 같은 중산층 핵가족 모델에 맞춰서 취업, 결혼, 출산, 자산 축적 등의 생애 주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번듯한 일자리와 부모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상가족 형성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독립적 20대라는 개념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걸 시사한다. 한편 중산층에서는 동류혼, 다시 말해 같은 계층끼리 결혼하는 행위가 많아졌는데 이는 결혼이 가족 단위의 계급 재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4인 단위 핵가족을 꾸리는 것 자체가 울타리 안에 있는 중산층의 특권적 행위가 되고 있다. 흔히들 3포 세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4인 단위 핵가족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3포를 하지 않고 다 성취했다는 것을 어쩌면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인 이상 단위의 가족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현재는 중산층 안에 진입해야만 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마음이 맞고 사랑하면 결혼하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또 일하면서 돈도 벌고 아기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러한 보통 사람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서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게 돼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서울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중상위층이 자력으로 주택을 사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과 40대 중후반 이상, 특히 50대 중산층과의 자산 격차는 더더욱 벌어진다. 또 부모가 서울의 아파트 한 채에서 두 채를 갖고 있는 20대와 그렇지 않은 20대 간의 차이는 노동소득으로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난다. 이미 이번 정권 들어서서 도입된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오히려 집값의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강남 불패신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는 강남에 도저히 집을 사서 살기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을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규제를 만들어내면서 강남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장벽을 친 이러한 정책의 이반자들이 모두 강남에 살고 계신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될 필요는 없다던 조국 전 장관은 놀랍게도 자신의 자녀는 용으로 만들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역시나 부동산 시장의 정책과도 맞닿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여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계속해서 현재의 사회에 대한 불평등 구조를 낱낱이 짚고 넘어가며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의 대안으로 에필로그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양보와 공정이 아니라 의무와 공평이 아닐까? 시작 단계부터의 공평과 그것을 위한 세습 중산층의 경제적, 사회적 의무 부담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기회의 평등이다. 단순히 입시 제도의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준의 교육 기회와 능력 배양의 기회에서 하위 90%도 상위 10% 수준의 기회를 갖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수준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세원 확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고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부조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도 영영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위 10%의 중상위층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상위 10%에 속하는 세습 중산층은 그 격차를 능력의 차이로 포장하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층의 지위를 물려주고자 노력하는데 그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사회적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 해결의 단초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불평등 사회에 대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과 상위 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것이죠. 세습 중산층이 이야기하는 격차가 단순히 그들이 얘기하는 노력의 문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부가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책에 대한 부분은 좀 빈약하고 조금은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해법은 저자의 생각이 새롭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온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자체가 사실 굉장한 상위 계층의 기득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표방하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쩌면 불리하거나 그다지 영향이 없을 수 있는 액션들을 소신을 갖고 취하려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문제입니다. 문유석 판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죠. 개인주의자 선언이란 책을 보면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판사님의 생각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앞서 본인 스스로도 사실 내 스스로 사회의 기득권이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본인 스스로 누려오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계층의 최상부에 속하는 상황이면서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사회 이슈적인 부분을 옳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신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을 보시면서 그래 이제는 이런 사회 불평등이 정말 하나의 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